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법규입니다. 자본시장법. 원래 이 법규가 여러분들 다른 대행인 시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정권 대행인도 있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등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 그게 조금 골치 아픈 거죠. 근데 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펀드는 법규가 양이 제일 적고 또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펀드의 구성 이해 뭐 그런 과목을 공부해 보시면 뭐 부동산 펀드 뭐 해가지고 강론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법규에서는 그런 거를 자세하게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흐름만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40,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펀드 관련 법규는 양도 적을 뿐더러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득점 하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거죠. 다만 이제 중간 부분에 가면은 뭐가 나오는 거니까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숫자 나오는 게 있죠. 그게 좀 골치 아픕니다. 근데 그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되면 한 3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2문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혹시 의외타 문제가 나오면은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펀드 관련 법규 전체에서 10문제 중에서 2문제까지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시고 내가 많이 틀리면 2문제까지 틀린다. 물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고득점 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공부해 보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4페이지 집합투자의 개념부터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요 부분은 의외로 이 집합투자의 개념 별표 5개 하시고요. 거의 매번 출제가 돼요. 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의 개념은 거저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사람 이상의 자에게 판매를 해야 된다. 2인 이상 요 자리에 뭐 이거를 갖다가 뭐 49명이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공모 사모 뭐 이런 거 이제 구별해 가지고요, 뭐 이렇게 틀리게 낸다든지, 그다음 2명 이상의 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죠. 판매. 근데 이제 요 자리에 뭐 투자 권유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틀리게 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집합하여 운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뭐 이런 식으로요.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뭐 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당연히 틀린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투자자로부터 운용 지시를 받으면 안 되죠.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을 것. 근데 운용 지시를 받을 것 해가지고 또 틀리게 이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마지막으로 운용 결과를 이거를 운용자에게 배분할 것. 이러면 또 이게 말이 안 되죠. 운용자에게 배분할 것. 이런 식으로 해가.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틀릴 만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한 번만 공부해 놓으시면은 전혀 이 부분은 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오른쪽에 보면 투자 펀드의 특징이 나오는데 집단성, 간접성, 그 다음에 실적 배당의 원칙이 있죠. 요 자리에 수익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가 옛날에 틀리게 출제한 적은 있어요. 수익 보장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적 배당이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타 표시, 펀드 자산의 분리, 뭐 이것도 투자 펀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2번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집합투자를 보지 않겠다 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외되는 게. 근데 우리 책에는 한 요 2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뭐 6가지 금융투자업이 있는데 어떤 거는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등록을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럼 집합투자업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인가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를 받지 않는 무인가 영업행위는 당연히 금지될 거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펀드의 법적 형태 있죠. 요것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 보시면은 3가지 형태가 있죠.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그래서 신탁,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조합형. 요거 3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렇게. 요거 말고 이제 엉뚱한 거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 형태에서는 우리가 상법의 회사가 5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명회사의 형태로는 펀드를 만들 수 없다.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3가지 말고 이제 엉뚱한 거 하나 만들어내겠죠. 다음 중 펀드의 법적 형태이다. 아닌 것은 해가지고요. 이것도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단골 문제고요. 이런 거 그저 주는 문제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문제, 집합투자의 개념 요소. 1번 맞을 것이고 2번이 정답이란 거 한눈에 알 수 있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면 틀림없이 또 출제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많이 언급하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여러분들 펀드 대행인 문제, 그 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자본시장법 문제 중에서 우리 여기 펀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기출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옛날 문제들은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좀 유행을 타가지고 또 이제 또 옛날 거 다시 출제되는 게 있고, 그 직무윤리에 그런 문제가 특히 많은데, 법규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출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되죠. 이거는 지금도 출제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요것만큼은 출제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언제라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이제 얼마나 하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투자 신탁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묻는 건가니까, 우리나라는 투자 신탁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투자 회사 형태보다는 투자 신탁을 많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신탁 형태는 무엇을 묻는 거니까, 우리 법규 파트에서는 이게 집합투자업자하고 그다음에 신탁업자 간에 이제 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자가 있죠. 요거를 우리가 3당사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펀드의 구성 이해 파트에서는 아마 판매회사가 또 나올 겁니다. 4당사자라 그래가. 근데 법규 파트에서는 그냥 3당사자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 문제 잘 안 묻는데, 옛날에는 뭘 물었는 거니까, 요 집합투자업자고 신탁업자가 하는 일 비교 있죠. 그러니까 다음 중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신탁업자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이런 거를 옛날에는 좀 물어봤는데 최근 3년 동안에는 묻지 않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그냥. 근데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요거는 주로 이제 금전과 관련되는 이런 거, 보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집합투자업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집합투자업자는요 정권 발행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운용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신탁 재산의 투자 운용, 수익정권의 발행 이런 게 나오죠.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 대금 및 이익금 지급, 금전과 관련되는 거 주로. 그 다음에 4번 집합투자업자 감시. 그 다음 수익자, 요것도 한 문제 옛날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의외타 문제로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수익권의 자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고, 그 다음에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열람, 등초본 이런 거 교부할 권리가 있고, 교부 청구할 권리가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이제 이게 폐쇄형이 아닌 다음에야 수익정권에 대한 환매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요즘의 문제 경향은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자, 요거 옛날 문제입니다. 2번에 다음 중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업무가 아닌 거. 1번 수익증권 발행, 2번 투자신탁, 2번이 정답이겠죠. 3번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그 다음에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수익자들은 자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익자 총회를 구성하겠죠. 요거는 거의 매번 출제가 돼요. 요런 거는요. 다음 중 수익자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 해가지고요. 최근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 요 수익자 총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수익자 전원으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5%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많이 내요. 이거 5%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이 수익자 총회의 소집권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할 때 원래는 집합투자업자가 이제 이 총회 소집권이 있는데 집합투자업자가 소집을 안 할 때는 이게 5% 수익자들이 총회 열어달라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신탁업자도 요구할 수 있고 그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 이제 5% 이상 수익자들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죠. 요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서면에 의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뭐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하여튼 한번 봐 나가 봅시다. 자, 요거 좀 조심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뭐를 의결하느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여기 이제 신탁계약 있죠. 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요거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또는 신탁계약이니까 요거 전체를 정확하게 외워주시라는 거죠. 요거 조금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집권자 말씀드렸죠. 집합투자업자인데 여러분들 의외로 우리가 각종 모임이 있는데 총회 소집권자가 중요합니다. 그 총회를 열어야지 그 반대파들도 가가지고 뭔가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집권자가 누구냐? 집합투자업자예요. 근데 집합투자업자가 총회를 열지 않으면은 신탁업자나 그게 이제 5%가 나오죠. 근데 이거 포인트는 바로 열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소집권자에게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집합투자업자가 1개월 이내에 열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직접 열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복잡하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뒷부분은 출제를 잘 안 하더라고요. 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소집권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5% 수익자가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객관식으로는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지 2주 전, 요거는 이제 주주총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 주주총회 2주 전까지는 그 소집통지서 가야 되거든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예탁결제원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거 수익증권 발행할 때 형식적으로 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합니다. 그렇게 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탁결제원이 위탁한다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의결정족수가 있는데 요거는 과반수하고 4분의 1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반수 플러스 4분의 1. 요게 이제 뭔 거니까 우리가 그 주식회사 주주총회할 때 보통결의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결의가 있고 특별결의가 있고 특수결의가 있는데 요게 보통결의의 요건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출석한 수익자는 과반수는 출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행된 수익증권 중에서는 4분의 1 이상은 찬성해야만 이게 이제 통과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겁니다. 가로속의 거는 제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출제 잘 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기수익자 총회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총회 가고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수익자 총회를 연기해야 되는 겁니다. 연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4분의 1을 8분의 1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통과가 되겠죠. 근데 그 8분의 1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1번 수익자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번 출석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정권 총자수의 이제는 8분의 1로 의결 가능하다. 요거는 출제 잘 안 된다 그랬죠. 그 대신에 요거는 좀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의결 요거는 외우실 필요가 있죠.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정권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요거는 수익정권에 대한 요 정권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있냐 없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합병에 반대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신탁계약을 바꾸는 것을 반대할 때, 변경하는 거 반대할 때,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나의 수익정권을 매수해달라, 청구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요 정도 하면은 요 수익자 총회에서 충분히 한 문제 커버가 됩니다. 거기 이제 제일 밑에 있죠. 동그라미 1번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 그 다음에 2번 총회 결의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건 이제 우리가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은 나의 그 정권을 사달라고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어찌됐든 뭐 그렇게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뭐 전체적으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수익자 총회는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3번 문제 바르지 못한 거 1번 틀렸죠.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헷갈립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하나의 맞나 틀리나? 이거 정확하게 외우시라 그랬죠.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요거. 그 다음 2번 신탁업자도 수익자 총회 소집 요청할 수 있죠. 원래는 집합투자업자인데 예외적으로 신탁업자하고 5%라 그랬죠. 그 정도는 외우시고. 3번 출석 과반수 발행은 4분의 1 찬성으로 의결. 그 다음 4번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죠. 그 다음 오른쪽에 이 117페이지 요거는 요즘은 이 문제가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거 출제 많이 했어요. 이게 언제라도 이거 출제가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신탁계약이 지금 변경된다는 이야기인데 요게 첫 번째는요. 수익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겁니다. 요럴 경우에는 반드시 요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수익자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사전에 수익자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어떤 다음 중 사전에 요 신탁계약이 변경되는데 사전에 수익자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옛날에 출제가 됐다는 거죠.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다, 신탁업자가 변경된다, 기간이 바뀐다 뭐 등등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때까지 시험에는 정답으로 뭐가 나왔는 거니까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변경된다든지 또는요 판매회사가 변경된다든지 요런 거를 주로 정답으로 냈습니다. 요런 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이거는 투자회사에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117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및 수수료가 인상되었다. 불리하게 바뀌었죠. 2번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환매금지형으로 바뀐다. 이것도 불리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환매대금 지급일이 연장된다. 이거 불리한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번부터는 중요한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의외타 문제로 나온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요거는 내가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감으로 내가 맞출 수가 있다. 근데 이때까지 정답은 보통 이게 정답으로 나왔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4번 문제. 신탁계약을 변경할 때 사전에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2번 환매대금 지급일 연장 불리하죠. 그 다음 3번 신탁계약 기간이 변경되든지 4번 주된 투자자산이 변경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투자회사는 생각보다는 출제가 잘 안 돼요. 투자 신탁 위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제일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이 투자회사에서는
법인 감독이사가 그러니까 법인이사가 있고 감독이사가 있는 특이한 제도지 않습니까? 감독이사가 있는데 요거는 가로넣기 문제 몇 명 이상이냐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2명 이상이죠. 법인이사는 요거는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되는 거니까 뭐 요거는 뭐 별 논점이야. 요건 1인 이상이라고 할까요? 요게 간혹 출제될 때가 있어요. 무슨 일 하느냐 이런 거는 출제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투자회사는 아시다시피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부 위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일을 맡기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니까 뭡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읽고는 가보죠. 자, 주식회사 제도를 집합투자에 맞게 변형한. 요거는 이제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투자회사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주식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주식회사는 만들 때, 발기설립이라는 방법이 있고 모집 설립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모집 설립은 모집 청약서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주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펀드 만들 때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발기설립의 형태로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만 쓸까나 서류상 주식회사 집합투자업자가 발기인 이사가 굉장히 이게 일반 주식회사하고는 특이한 점입니다. 법인이사하고 감독이사가 2인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요거 이제 가로넣기 문제 요거 1명, 2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2명. 그 다음에 법인이사는 당의 집합투자업자인데 업무 집행을 담당하죠. 3개월마다 이제 보고하고 감독이사 그야말로 감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감사가 없는 이상 대신에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런 거 논점 안 해요. 그 밑에 이제 특징. 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니까 투자 업무 이외의 업무는 할 수가 없고 본점 외의 영업소 둘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외부 전문가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주식회사죠. 그럼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주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는 아까 수익자라 그러고 이거는 주주고 여기는 아까 수익자 총회라 그러고 이쪽은 주주총회가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주주총회는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당연히 여기 수익자 총회에서 출제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5번 문제. 다음은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니까 본점 외에 영업소 둘 수 없다. 맞죠? 투자회사 모든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임계약 체결해야 되죠. 맞고 이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요런 식입니다. 감독이사 2인 이상이죠. 4번 법인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 집행 상황 및 자산 운용 내력을 이사회의 4번 같은 거는 틀리게 안 내요. 그냥 이런 게 곁다리로 그냥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으로 왔는데 글쎄요, 요거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등록을 한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의 주체가 누구냐 이야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 신탁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회사의 형태가 있다 그랬는데 투자 신탁은 당연히 이게 계약 관계니까 법인격이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집합투자업자가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투자회사 자체가 법인격이 있죠. 그럼 이거는 당의 회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당의 펀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 거는 집합투자업자가 등록을 해야 되고 요 밑에 거는 회사 자체가 법인격이 있으니까 당의 회사 또는 당의 펀드가 등록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나뉘는 겁니다. 이런 거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공모펀드,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출제되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초에 이게 투자자산운용사인지 우리 펀드 대행인인지 좀 헷갈리는데 사모펀드에서 예상을 깨고 2문제나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제일 뒷부분에 그런 의외타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문제 이외의 형태로는 출제 안 한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나올 때마다 요거는 사모펀드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게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만 외우시고, 그리고 원래 사모펀드는 이때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작년도에 의외타 문제가 그래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혹시 하는 마음에서 대비는 하자. 그렇게 마지막에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2주 이내 사모펀드, 공모펀드는 이제 이게 정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이게 무위험 정권이라 그래가지고 정권신고서 제도가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본시장법은 그래도 혹시 해가지고 이거 제출하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럼 등록도 해야 되고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정권신고서도 제출해야 되죠. 이 절차가 이혼하잖아요. 요거를 간편하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등록 신청서와 정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밑줄요. 정권신고서가 수리되면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요거 간혹 출제합니다. 밑줄 끌만 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록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등록의 주체. 자, 투자신탁. 익명조합 같은 거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해당 집합투자업자. 그 다음에 투자회사. 다른 거는 뭐 관심 안 가져도 돼요. 당의 집합투자기구, 당의 회사, 이런 말씀. 요거는 등록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록 요건은 이거 출제된 적 없어요. 근데 뭐 우리 기본서에 있으니까 읽기는 읽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적법하게 설정돼야 된다. 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줘. 요거는 출제가 되죠. 요거는 출제 좀 돼요. 요거는 1억 원은 출자해야 됩니다. 1억 원 여기 이제 출자 요건이 있는데, 요게 단 해가지고요. 투자 신탁은 이 요건이 없어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투자 신탁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투자 신탁도 1억 원 출자해야 된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죠. 투자 신탁은 이 요건이 없다. 요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출제 자주 돼요. 그게 이제 4번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투자신탁의 등록요건.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총 원분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어쩌고저쩌고 난립을 방지하기다.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 있으니까 제가 옮겨는 놓았는데 한 번도 출제한 적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괜히 헷갈리게 하니까 빼려다가 그냥 읽고 싶은 분들만 읽으십시오. 혹시 뭐 의외타 문제로 출제되면 제가 할 말은 없으니까 그냥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참고로 최근 3년 동안은 한 번도 전혀 출제된 적이 없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뭐 등록하는 요건을 하나 요건을 숫자로 이제 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위에 6번 문제.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대한 설명 바르지 못한 거. 자, 1번 집합투자기구는 불특정 다수인이 참가하니까 등록 난립을 방지하는 거죠. 등록 맞고. 2번이 정답이죠. 투자신탁은 이런 요건 없다 그랬잖아요. 3번 공모펀드에서 등록신청서와 정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정권신고서가 수리된 때 등록된 것으로 의제라는 말은 간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4번 투자신탁은 당연히 투자신탁은 이제 행위의 주체가 집합투자업자니까요. 맞는 이야기죠. 이런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 정권의 발행입니다. 자, 발행 역시 누가 발행합니까?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겠죠. 그런 이야기고, 수익정권 발행하고, 그 다음에 돈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항상 견제하는 역할은 투자신탁에서는 신탁업자라 그랬죠. 그래서 발행가에게 전액이 납입된 후에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고 발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 사모펀드가 예외가 나오죠. 사모펀드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금전 납입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물 납입이 가능하다. 예외가 있고요. 자, 행사. 액면가로 발행하는 게 의미가 없죠. 펀드는. 그래서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합니다. 기준가격 이런 거는 우리 법규에서는 기준가격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기준가격 상세하게 공부하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탁결제원 명의로 형식적으로 발행한다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일괄 예탁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주주 명부를 따로 작성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건데. 그다음 오른쪽에 투자회사는 이게 또 뭔가 하니까 이게 주식회사의 형태잖아요. 근데 일반 주식회사는 종류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5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무의결권주 뭐 등등 이런 거거든요. 근데 펀드를 이런 거 발행하면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발행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주권 발행해야 되는데 보통주만 발행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탁결제원 명의로 형식적으로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고. 자, 그럼 그 위에 7번 문제.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올바른 거. 투자회사, 1번 틀렸죠. 보통주 이외의 주식 발행 못하니까. 그 다음에 무액면 기명식이죠. 무기명식은 아닙니다. 지금 무기명식은 우리나라 발행이 이제 안 돼요. 상법이 한 10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어찌됐든 무액면 기명식입니다. 3번은, 수익자 명의가 아니죠.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예탁 발행한다 그랬고 4번 사모투자신탁은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현물 4번은 뭐 하자가 없네요. 사모펀드는 굳이 금전 납입을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권신고서 제도가 있고 투자설명서 제도가 있는데 요거 투자설명서가 더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정권신고서도 요거 출제가 되죠. 이게 이제 그 공모의 경우에는 이제 정권신고서 제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정권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이제 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거 심사하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은 그냥 15일이라고 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정권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뭐 15일짜리 있고 7일짜리 있고 다 다른데 우리 책에는 그냥 이거 15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의 경우에는 이 정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3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별 말이 없으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 정권 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그러면 왜 굳이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심사를 받는 거니까 이 발행 사기를 막는 겁니다. 사기꾼이 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발행 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기꾼이 만약에 이 정권을 발행하는데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러면 나중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모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회 문제화 될 수 있고 이게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이거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권신고서 제출하라는 이야기죠. 이 정권신고서에는 발행인의 재무 상태라든지 발행인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상세하게 적도록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골치 아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정권신고서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 이제 발행 사기꾼 막는 그런 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핵심 탐구 집합투자증권 공모 발행할 때는 정권신고서 규정이 이제는 그러니까 시험에 공모 발행할 때 이제 정권신고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경우에도 정권신고서 제출하는 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기 전에는 집합투자증권 모집 또는 매출이 공모거든요. 공모의 두 가지 형태. 하나는 모집, 하나는 매출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실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이게 정권신고서가 아니고 투자설명서입니다. 그래서 투자설명서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게 다 끝나면 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거, 결과 보고서라는 거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출 의무자, 발행인이 제출합니다. 요거 알아놓으십시오. 우리 이 펀드의 경우에는 모집과 매출을 지금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 안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누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느냐? 그냥 발행인이 제출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뭐 주간 회사가 만약에 제출한다. 그럼 이거 틀리는 거죠. 이게 아니고 발행인이 제출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 발생 기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펀드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정권신고서를. 그래서 이거는
요런 거를 일괄신고서라 그래요. 처음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중에는 제출 안 해도 돼요.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괄신고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발행할 때는 추가 서류만 제출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거는 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면제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신고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정정신고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괄신고서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개방형 펀드는 일괄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문제, 8번 문제, 공모 발행 바르지 못한 거.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거 옛날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집합투자증권을 공모 발행할 때 정권신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2번 정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기 전에는 이제 공모 못하는 거고, 통과가 돼야 공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권유는 투자설명서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모 발행 후에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투자 설명서가 있는데, 요게 세 가지가 있죠. 요게 이제 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때부터 투자 설명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이전에는 뭐 하느냐? 수리되고 난 뒤에 요 기간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예비 투자 설명서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요게 뭔가 하니까 간이 투자 설명서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뭐 요 자리에 투자 설명서를 넣는다든지 요 자리에 예비 투자 설명서를 넣는다든지 뭐 요 자리에 간이 투자 설명서를 넣는다든지 심지어는요 수리되고 난 뒤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수리되기 전에도 뭐 예비 투자 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죠. 요런 식의 문제를 자주 출제합니다. 이거 한 번만 아시면은 간단하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제일 위에 투자설명서가 뭐냐? 법정 투자 권유 문서이다. 법에서 정한 투자설명, 이게 옛날에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도 막 예사로 이제 하고 하니까 막 이게 막 엉터리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투자 권유 문서는 법에서 정한 요 투자 설명서를 사용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항상 이거 투자설명서 내용이, 이거 누가 작성하겠습니까? 당연히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겠죠. 그 견제하는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신탁업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탁업자의 확인,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설명서 내용이 법령, 정권신고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당연히 3번에 투자설명서 내용은 정권신고서 기재 내용과 동일해야 되겠죠. 이런 거 다 출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맞다고 하시면 되고. 자, 종류, 투자설명서, 정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에만 사용, 예비투자설명서, 수리 후 효력 발생 전, 간이투자설명서, 수리 후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렇고요. 그 다음 이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투자설명서는 교부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당연히 전문 투자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교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공모라고 하는 거는 50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지금 우리가 이거 사기꾼 규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사기꾼한테 넘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50명 계산할 때 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뭐 이 회사에 물건을 납품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50명 계산할 때 제외시키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투자 설명서는 교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는 출제 잘 안 해요. 어찌됐든 2번에 보면 모집 매출 기준인 50명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연고자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교부할 필요가 없다. 그럼 3번 중요하죠. 3번 안 받겠다는 사람. 근데 이거 구두로 이제 밝히면 자본시장법은 정병을 남겨야 되니까 전화 같은 걸로 나는 안 받겠다. 이런 사람은 줄 필요 없죠. 근데 이것도 함정을 많이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안 받겠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 설명서는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건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포인트인데 요거는 옛날 집합투자증권하고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이제 지금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투자설명서 줄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투자 설명서도 이게 옛날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교부가 면제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자리에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은 이때는 교부해야 됩니다. 이때는 교부해야 돼요. 투자 설명서가 다르다면 당연히 교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가 같을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취득하는 것도 옛날하고 똑같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굳이 교부할 필요가 없겠죠. 뭐 이런 것도 출제 좀 합니다. 거기 이제 4번의 뜻이죠.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리. 여기까지 보통 출제를 하고요. 가로 속에 있는 거는 출제 잘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 내용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아까 개방형은 1년에 한 번 점검해야 된다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9번 문제 바르지 못한 거 1번이 바로 정답이 전문 투자자, 자기 방어 능력이 있는데 사기꾼한테 안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2번 투자설명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등으로 표시한 자 면제되죠. 3번 투자설명서에는 정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기재된 사항을 누락할 수 없죠.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게 영업비밀이라든지 국방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누락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닌 다음에야 정권신고서에 적힌 내용하고 투자설명서에 적힌 내용은 뭐 다르면 안 되겠죠. 그 이야기고요. 4번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 다르다고요? 이거죠. 다르다면은 이거는 투자설명서 교부해야 되겠네요. 그 이야기네요.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에게도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